자, 먼저 이번에 110회 거 1급이에요. 1번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그렇죠? 일정 시점이 언제 시점이야? 1월 1일 기초 시점과 12월 말일 기말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야. 그럼 벌써 2번, 3번은 틀린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에 관련된 건 뭐야? 이거는 자본변동표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나온 거. 요거는 현금 흐름표 얘기하는 거야. 무슨 표? 요거는? 요거는 현금 흐름표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요거는 뭐예요? 자본 변동표. 됐습니까? 요거는 뭐예요? 손익 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라.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죠? 자, 요거는 1번은 뭐 내가 얘기하면 되겠지? 재무상태표, 그죠? 요건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빨리 여러분들 이거 어디 찾는 거야? 계정과목 적용 등록. 빨리 들어가서 빨리 빨리 찾으세요. 컨트롤 F. 매입 채무는 뭔지 아시죠? 이런 걸 알고 계셔야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부채 포함이 되지 않는 거. 내가 그렇죠. 외지, 차선미, 가해유, 사장태임. 답은 몇 번? 임. 사장태임이 비유동부채 아니야. 기억나? 외지, 차선미, 가해유.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거 유동부채야. 이거 정말 잘 나온다 그랬어. 임대보증금은 이거는 비유동부채야. 알겠습니까? 사장태임, 그 임이 임대보증금이야.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고. 이해가 됐죠? 세 번째 거, 무형자산에 관련된 거다. 무형자산 봤습니까? 자, 무형자산 나와 있죠? 연구 프로젝트를 발생하는 지출이 연구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다. 맞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연구 단계야. 아직 비용 처리하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주목. 그런데 연구 단계는 무조건 다 연구 단계지만 개발 단계는 또 두 가지 나눠지죠? 두 가지. 개발 단계는 두 가지 나눠져. 어떻게 나눠져? 자산에 충족하면 개발비. 암만 개발 단계지만 자산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것도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두 번째 거,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으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절대 여기 뭐예요? 내부적으로 나온 거 있죠? 외부적으로 창출된 거. 내가 외부적으로 산 거는 내가 그만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는 우리 직원들 매달 월급 주는데 뭘 또 줘? 그냥 뭐 개발했으면 뭐 좀 주겠죠. 그렇죠? 하지만 개발비처럼 특허권처럼 개발비처럼 그런 자산을 이용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내부적인 것은 창출된 것은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세 번째,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 맞죠? 무형자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다 무슨 법? 정액법이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한다야. 없는 게 아니야.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없다고 가정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내용유서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들 나는 무형자산은 잘 몰라. 잘 봐봐. 무형 잘 모르겠어. 잘 봐요. 나는 무형자산만 공부하고 싶어. 어디라고 자꾸 물어보지 말고 회계 1급에 단원별 기출문제 이론 정리가 있어. 알겠습니까? 여기에 무형자산을 봐. 여기 있네, 그죠? 여기 다운받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다 내가 자세하게 써 있어. 무형자산 써 있죠? 그래, 안 그래? 한번 공부하는 거야. 물리적 실제 형태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의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왜 비화폐성 자산이야?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비화폐성 자산이면 화폐성 자산이면 유동자산으로 들어와야지.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 요거 나와 있죠? 유형자산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에 통제하는 비화자산으로서 무형자산을 한다. 그렇죠? 첫 번째, 무형자산이라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지요. 합리적 방법이 없을 때는 아까 정해법 감가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표시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야. 누계여부를 설정하는 게 간접법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가정한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내용연수는 법적으로 계약이 정해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현기증이다.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요거 제일 중요해. 요거 감가상각하는 건 취득한 시점이 아니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거야. 그 연도수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개발비 연구단계 개발비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눠준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는 없지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내부적 창출한 브랜드는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런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중 기업회 기준에 이건 답은 몇 번이야? 이건 인식할 수 없다. 없다요, 없다. 4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수익인식이 뭐야?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 안 됐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 나오랬어. 수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수익으로 본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적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친구한테 내 제품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이해가십니까? 나는 위탁자죠? 이 사람은 수탁자죠? 그리고 이 수탁자가 팔지 않았어, 3자한테. 그럼 아직 내 재고자산이야. 근데 이 수탁자가 제 3자에게 팔았어. 그럼 나도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3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두 번째, 시용판매. 시용판매라는 건 뭐야? 이런 거 있죠. 유선방송에서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좋으면 구매하시오. 그거 있죠? 그게 시용판매야. 이해가십니까? 한번 써보시고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그냥 시용판매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상품 인도 시점이 수익이냐? 아니죠. 여기 보세요. 시용판매를 해서 내가 내보냈어. 300개를. 근데 50명만 의사표시한 거야. 50명만. 그 50명만 수익을 인식이야. 250개는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 이거는 시험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내가 써보시라고 줬을 때 있죠? 그때가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야. 좋지만 그때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나한테 전화로. 의사표시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답은 2번이 틀린 거지.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세 번째, 광고 제작 수수료의 경우에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걸쳐 강의 시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해갔습니까? 이것도 만든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거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여기 볼까요?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 있죠.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계속 기록법. 두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 세 번째 합쳐서 혼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 단가로 결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선입선출법. 두 번째 이동평균법. 세 번째 총평균법. 네 번째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별법. 이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법이 다르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됐나 안 됐나? 먼저 이걸 알아놓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매출 시점이 해당 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록하여 매출 원가를 대응시키로서 가장 정확하게 원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별원가 계산도 주문 제작하듯이, 알겠습니까? 개별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됐어 안 됐어요? 요 개별법이 뭐 하는 거야? 시세에 제일 잘 맞는 거야. 부동산, 골동품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개별법이야. 알겠습니까? 고가품 같은 거, 골동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개별법이어야 나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록하여 매출원가를 대응시켜서 가장 정확하게 그런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개별법이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선입선출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총평법은 뭐야? 매일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그냥 결정하는 거야. 단가를.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법이고, 이게 계속 기록법이 이동평균법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실질재고조사법은 총평균법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구입은 국제기준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선의, 총후, 요게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일 때. 무슨 텐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일 때. 매출, 총이익이 가장 높은 거, 높은 순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선입선출법. 그 다음 이동평균법.
내가 선이야 총싸고 후진해 그랬죠? 총평균법. 그 다음에 부입선출.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 원가가 비용이지. 가장 적고 가장 적고 매출총이 가장 높은 순서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근데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은 같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용 개별법이고 6번 영업이익에 영향 주는 거. 자 보세요. 영향이익은 뭡니까? 영업이익의 공식이. 영업이익은 먼저 첫 번째 뭐 있어요? 매출액에서 정기분 원가명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꺼내세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이게 뭐야? 영업수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출원가죠. 이건 영업 비용이죠. 세 번째가 매출원가. 여기 뭐라고 써있어? 1 빼기 2라고 써있을 거야 거기. 그죠? 그래 안 그래? 오른쪽 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요? 판매관리비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 써있어? 영업이익에 뭐라고 써있어? 예, 3 빼기 4죠. 그래 안 그래요? 요 B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 료, 여, 과, 임차료. 그렇죠. 수수료, 비용. 됐나? 얘기 다 했지 이제. 영향을 주는 거래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거래처에 대한 뭐예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야. 이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뭐야? 에이, 다시 잘 생각해봐.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 비용이죠. 그렇죠? 그럼 이자 수익은 아무 상관없죠? 왜? 여기 끝까지 적어줄게. 여기까지 적고 6번이 뭐라고 써있어? 영업 왜? 수익. 7번은 영업 외 비용. 8번은 차감전 왜 번호 써있어? 어? 뭐라고 써있어? 5번 플러스 6번 마이너스 7 나왔습니까? 9번은요? 법입시가 나왔어요? 마지막 10번 당신 몇 번 나왔어? 8.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계정 까먹으면 아무 상관없지. 영업이익하고는 영향을 주질 않잖아. 이 밑에 거는. 그렇죠?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의 화재로 손실됐대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재해 손실. 무슨 손실? 예, 재해 손실은 어디에 해당이 돼?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되죠? 예, 영업의 비용은 또 적어요. 이자 비용 힘들어.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손. 알죠? 안 써, 대손상각비인데 넘어간 거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써줘야지. 또 안 썼다고 또. 아, 됐어요? 여기는 뭐 제품 매출, 영업이익이 뭐밖에 없어? 상품 매출하고 뭐밖에 없어? 제품 매출. 그 나머지는 다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는 매출 원가 뭐밖에 없어? 상품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딱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다 적은 거네 뭐. 요거는 뭐야? 법인세 등밖에 없고. 이해가셨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나왔죠? 요건 뭐예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죠? 이건 이자 비용이죠. 이 영업의 비용이죠? 그 4번은요. 일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을 얘기했어. 뭐 했습니까? 그렇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수당이잖아. 그렇지? 일용직은 뭐야? 작급이죠? 그 다음에 주목. 작급은 500번째 있고 800번째 있잖아. 여기는 영향을 주는 거 800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이 제조원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여기는 지금 손익계란서 물어보는 거니까 800번 900번만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해갔습니까? 그 답은 4번. 됐어요? 7번 거 보겠습니다. 7번 거 봤어요? 자, 보시면 다음 거래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시오. 당기순이익의 증감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는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매도가는 증권 장부 금액이 얼마 나왔어? 500만원짜리를 어떻게 된 거야? 450에 평가된 거죠? 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이거 손해본 거야? 평가 손실 얼마? 5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50만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분기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이익 봤어요 이번에? 얼마? 30만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 30만원. 이렇게 된 거네. 됐어요? 투자 나왔죠? 자, 투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야? 얼마짜리를? 그러면 차변에 손해본 거죠? 투자 자산 처분 손실 얼마? 20만원 맞나? 그 다음에 대변에 투자 자산 얼마? 20만원? 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뭘 갖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당기실권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주목. 이거는 무조건 아니죠. 매도할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은 당기순이 포함이 돼요? 안 됩니다. 왜요?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서 빨리 찾아보세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개정 과목 적용 등록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어?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야. 이거는 손실이 아니야. 비용이 아니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잘 봐요.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개정 과목 나온 거 있죠? 예? 단기 순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기 순위가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야. 여기야. 또한 요 기타 포 이거 항상 잘 나와. 이거 이익과 손실 아니야. 매도가 아니라 처분이익 처분 손실은 수익과 비용이야. 이거 매도가 평가이익 평가 손실은 수익과 비용 아니야. 이건 자본이야. 자본. 됐어요? 자본에 속해 있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내가 강조 많이 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왔어? 30. 손실 얼마 봤어? 그럼 얼마 나왔어? 그렇죠. 10만원 증가. 이렇게 쉬운 거야 이게. 이해가십니까? 매도 가능 증권 많이 처분했어. 그럼 처음도 포함시켜야 돼. 평가만. 단기 매매 증권 평가는 이거는 수익이야. 뭐만 꼭 얘기하시라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두 가지 시작. 두 가지 시작.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예, 이 두 가지만. 이게 제일 쉬운 문제 포인트야. 이것만 알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이게 왜 또 10만원이지?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쉬운데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 저거 틀어놓고 하라니까. 모르면. 알겠죠? 그 다음에 8번 거 재무상태표 나온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요거는 나왔죠? 요거 수익과 비용 나왔죠? 이거 무슨 법이야? 이거 무슨 법이야? 다 잊어먹었어. 손익법. 손익법. 총수익에서 뭘 빼줘? 총비용을 빼주면 뭐가 생겨? 당기순이익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 당기순이익이 생기나? 총수익이 얼마 나왔어? 총비용 얼마 나왔어요? 당기순이익 얼마 나왔어? 20. 그럼 뭘 하나 또 알아야 돼? 재산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재산법은 어떻게 돼? 기말 자본에서 얼마 빼줘? 기초 자본을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20만원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기초 자본은 나와 있죠? 얼마 나왔습니까? 40만원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 자산 마이너스 부채. 요게 지금 뭐야? 요게 기초 자본 아니에요? 얼마? 40만원. 됐나요? 근데 기말 자본은 좀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항시키니까 기말 자본이 얼마가 나온 거야? 얼마? 60만원 나오는 거죠? 기말 60만원 나왔어. 그러면 답은 얼마? 3번.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기초 다시 해야 돼.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주목. 이제 9번 들어갔죠? 여기 봐봐. 원가죠? 이것도 지금 뭐야? 봐봐. 원가죠?
정기분 원가 명세서 여세요. 자 이제 이제 다 종료하시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 틀어놓으세요. 됐나요? 원가 중 원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나왔어 안 나왔어? 자 보시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뭐예요? 우리는요. 외부 정보는 여기 보세요. 외재 재무회계를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요. 원가 관리회계예요. 이해갔습니까? 원가 관리회계가 내부 정보 이용자야. 그래서 내가 내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내부 이용자가 누구야? 경영자, 관리자, 종업원이야. 딱 3명만 내부 이용자야. 나머지 외부 이용자는 뭐야? 국가, 정부기관, 은행,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외부 이용자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요건 뭐야?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야. 외부 이용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쉬운 거야.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외부 재무회계. 내관 그 관리회계가 원가회계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부 이용자는 관리회계, 원가회계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원가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제품 원가 계산대로 나온 거고, 경영수립의 통제를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거 보겠습니다. 10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거예요. 원가 형태에 따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에 분류할 때 이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변동비가 뭐예요? 추가 직접 재료비, 추가 직접 노무비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비는 뭐예요? 재산세, 감가상각비, 임차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정비야. 내가 그랬죠? 고정비, 내가 월급을 탔어. 그러면 내가 당장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죠? 그게 고정비라고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내가 여기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10만 개씩 계속 만들었어. 근데 7, 8월 때는 5만 개 더 추가하래. 그럼 7, 8월만 5만 개를 더 추가해야 되니까 재료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겠고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그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변동비가 되는 거야. 기본 원가 빼고, 기본 원가가 뭐야?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빼고 추가 직접 재료비, 추가 직접 노무비야. 그건 10만원. 내가 아이스크림 10만원이 계정 월마다 10만원개 만드는 건 고정비야. 근데 7월 8월 때는 여름이니까 더 많이 먹을 거란 말이야. 그때 추가 발생하는 게 추가 직접 재료비, 추가 직접 노무비야. 이해갔습니까? 됐나? 그러니까 변동비, 고정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변동 원가는 뭐가 나왔습니까?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 원가는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요게 맞는 거야. 그러면 2번은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정하다. 요게 일정한 거야. 여러분들 그 교과서 원가에게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들 교과서 잠깐 보세요. 볼 수 있나? 안 갖고 왔어요? 원가에게 내가 그 그림 그린 게 있었을 거야. 페이지 수 140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어. 됐습니까? 됐어요? 변동비 봐봐. 총 원가를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근데 여긴 지금 일정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증가한다고 나왔잖아. 그러면 변동 원가는 어떻게 돼요? 변동 원가가 증가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고정 원가
보세요. 고정비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업도가 생산량이야. 이해갔습니까?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원가는요 일정한 거죠. 이것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정원가가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감소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감소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거. 보조 부분 원가 배분에 해당하는 것은,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보조 부분이 여기 보세요. 우리 보조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저께 배울 때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해가십니까? 그 부문비는 뭐야? 요 보조 부문이 뭐야? 장소죠? 요 부문은 다 제조간접비야. 제조 부분, 보조 부분도 다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으로 넘겨줬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보조 배부 방법은 무슨 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제일 세밀하게 배부하는 게 상호 배부법이야. 제일 어슬르게, 제일 간단하게 배부하는 게 직접 배부법.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줘. 알겠습니까? 그거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1번 거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1번 뭐라고 나왔어요?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부 방법은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분 원가 차이는 없다. 절대 없어요. 이거 처하고 이거 처리할 때마다 원가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 이해하십니까? 절대 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러지 뭐 뒤통수가 땡겨. 두 번째, 상호 배부법을 사용할 때는 부분만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완전히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서 정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맞죠? 단계 배부법은요 배부 순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무슨 순서? 배부 순서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보조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요거는요 배분 순서예요. 배분 순서가 어떻게 배분하는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배분 순서 어떻게 하더라도 요거는 뭡니까? 배부 차이가 이거는 있다. 요게 틀린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4번 직접 배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 부분 원가 배분의 계산은 쉬우나 뭐가 나왔죠? 부부간의 상호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직접 배부법이죠? 그러면 상호간에 고려하는 거는 상호 배부법. 하나도 고려 안 하는 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습니까? 1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제작하는 거야. 종합원가 계산은요. 오늘 내가 라면을 저녁에 먹고 싶은데 무슨 라면을 먹을까? 농심라면 먹을까? 오뚜기라면 먹을까? 삼양라면 먹을까? 골라 먹는 거 있죠? 새우깡을 먹을까? 한번 만들면 대량을 매입하는 거, 만드는 거.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야. 근데 개별원가 계산은 뭐야? 내가 나만의 주문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트나 여러 가지 많겠지, 그지?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거, 배 같은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이 당연히 나온 거야,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이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요, 작업 지시서에 의해서 원가 계산한다. 맞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왜?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작업 지시가 다 개별적으로 다 가야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나요?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그죠? 근데 하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죠. 밑에 나왔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 공정별이 나와요. 개별은 공정별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작업 지시서가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까? 종합원가는 공정별. 알겠습니까? 공정별 대량 생산에 적합한 겁니다. 왜? 공정이 많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4번 문제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종합원가 계산은 여러 공정에 걸쳐 생산하는 경우 적용할 수
그렇죠. 이건 내가 그랬죠. 지금 금방 얘기했죠? 공정별로 항상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세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세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여기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여기 계산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럼 정기분 원가면 틀을 일이 없지.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야 그걸 보는 건데. 이번에 나올 거야, 근데.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상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나왔나요? 정정사유가 아닌 것. 상호 변경했을 때. 맞죠? 사업자는 이사했을 때. 사업자 종류가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증인으로 인해 사업자 명의가 변경됐을 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정정사유가, 요거는 폐업을 하는 거야. 폐업 사유예요. 그러니까 사람 명의가 바뀌었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은 먼저 폐업시키고 따라가는 거야. 이거.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건 뭐라고요? 폐업이야, 폐업. 됐어요? 그 폐업하고 다시 신규 작성하는 거야. 14번 영세율입니다. 여기 주보. 영세율은 면세하고 똑같이 영세죠? 근데 이 면세는 부분 면세, 영세는 완전 면세.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부분 면세는 역진성 완화야. 이해갔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세 때문에 우리가 역진성 완화야. 그런데 영세율은 뭐야? 수출 측정이야. 외화벌이. 왜냐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세금을 떼면 그 나라가 또 세금을 떼잖아.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가 갖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는 뭡니까? 영세는 수출할 때 다 뭘로 적용했습니까? 영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영세율 수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적용하더라도 완전 면세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없다가 아니지. 금방 얘기했죠? 이건 부분 면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영세는 소비지급 과세원칙이 구현되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우리나라는 소비지급 과세원칙이 된다고 그랬어요. 15번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될 수 없는 업종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거. 소매업, 목욕 입안업, 입자권을 발행하는 행위. 됐습니까?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도매업은 세금경에서 발행해야죠. 이해갔습니까? 소매업은 당연히 사업자 되잖아. 그렇죠? 내가 미용업, 우리가 또 지금 미용실 간이 사업자라고 했잖아. 그렇죠? 입자권 발행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그래서 여기는 답은 몇 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